네, 제1강에 이어서 제2강 시간입니다. 제1강에서 여러분들 그 환호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마 이제 감이 잡혔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 시간에는 어떤 거를 했었냐면 페이먼트, 즉 지급은 수출자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이에요. 매입은행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내고라고 하는데, 내고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물건 값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수표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입금시키기죠. 여러분 수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은행에서 하루를 재웁니다. 왜 재우냐면 수표의 진위 여부나 또는 지급 충족 요건 같은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다 하루 집어넣으면 다음날 출금이 돼요. 그래서 당일 결제가 안 되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쯤에 결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추심이라고 얘기해요. 전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아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받아주는 업무예요. 이것도 추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 요건이나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것이 정당하고 합법되면 그 다음날 돈을 준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추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고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고, 만약 여러분이 돈이 급해요.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입금하면서 은행이 지정한 수수료를 떼고 먼저 현찰로 지급해 주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내고라고 그래요. 어음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어음을 발행했을 때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했어요. 1000만 원짜리 어음을. 그랬는데 물건을 납품한 사람, 그 어음을 가진 사람이 채권자죠. 빨리 쓰고 싶어요. 돈을. 말씀드렸죠. 그 직원들이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11월 24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짜가 도래하는 날짜 전까지 그 이자, 그 수수료를 먼저 떼고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내고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고라고 하는 거는 돈을 이 수입자가 내기 전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이자를 떼고 여기서 물건 대금 지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내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수취인, 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수취인, 지급인은 바로 어디 은행이냐면 이 개설은행이에요. 최종적인. 자, 이제 아셨죠? 뭘 알았어요?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수취인은 개설은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개설은행. 추심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되는 거고요. 수입 방식. 그래서 송금 방식은 우리가 이제 송금하는 방식은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송금 방식은. 하지만 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수취인은 개설은행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환어음을 매입을 해주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그 은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지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돈을 지급을 해주고 돈을 지급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이 은행은 어때요? 이 은행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대금을 어떻게 했어요? 이 은행은 이자만 띄고 그냥 환호음이라는 걸 받고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네들 그 결제를 해줬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 불안 심리가 있어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어음 및 선적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10번. 환어음이에요. 여기다 환어음이라고 할게요. 또 일반 어음하고 헷갈릴 수도 물론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음이라고 하는 건 환어음을 얘기합니다. 어음하고요. 및 선적 서류. 뭐예요? BL. 요 대금 청구서를 이 은행에다 개설은행에다 의뢰를 하면 이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받고 어음 대금 지급을 해줘요. 여기 11번이 되겠죠. 11번. 어음에 제시한 금액 지급을 해줘요. 얼마라고 발행했어요? 수출자가 얼마 달라고 벌써 이미 환어음이 적혀져 있는 금액을 여기서 받고 이 매입은행은 다시 개설은행에다가 선적 서류와 이 서류를 주면서 대금 청구를 하죠. 그러면 그 어음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받은 개설은행은 어떨까요? 개설은행은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고 알려줘요. 여기다가 12번이 되겠죠. 선적 서류 도착 통지를 해줘요. 선적 서류가 도착되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주면 이 수입국은 어떨까요? 서류를 인도하고 수입대금 지급을 해줘요. 최종적으로. 13번이 되죠? 여기가 13번이 됩니다. 자, 요거 부동산 담보. 요것도 필요하네요. 13번에 무엇을 해준다? 대금 지급을 해줘야 돼. 무슨 서류를 받고? BL 서류하고 이런 서류를 받으면서 동시에 대금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이 되고요. 대금 지급을 해주면 이 회사도, 이 은행도 불안해서 해소가 됐어요. 여기도 해소가 됐어요. 볼까요? 여기는 물건을 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물건을 실자마자 불안 해소가 됐어요. 어떤 해소? 대금 지급에. 여기서 어음 대금 지급을 받았죠. 서류를 줬더니 돈이 돌아왔어요. 불안 해소 됐어요. 자, 여기만 불안 해소 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서류를 BL하고 선적 서류 도착 통지를 했더니 여기서 대금 지급을 했어요. 서류를 받고 BL 서류를 받고요. 여기 불안 해소 됐어요. 자, 이제 세 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해소가 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선적 서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때 배는 여기까지 도착이 돼 있겠죠. 대부분 뭐 오는 중간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중간에 배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민무역에서는 이 서류를 가지고 서류를 받았잖아요. 대금 지급하고 BL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전에는 직접 관세사에다가 내려갑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산일 경우에 여기가 부산이라고 할 때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의 관세청 부산 세관에 가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여기에다가 BL하고 기타 인보이스, 그다음에 패킹리스트라고 있어요. 이제 패킹리스트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 패킹리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포딩 회사에 보내면 이 회사가 부산에 있는 자기네
지점에다 보내서 이 모든 통관 자료, 통관에 대한 모든 업무를 통관 업무를 일체의 모든 업무를 다 수행을 대신해서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세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관세사는 물건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 우리가 이제 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변호사는 관세사는 여기도 우리 법정 대리인입니다. 어떤 통관 대리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런 관세사 여러분들 하나의 이제 이게 자격증인데요. 관세사라고 하는 사무실을 통해서 세관의 세금 HS 번호에 따라서 세금 분류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금하고 부가세하고 전부 해서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면 이 물건이 통관이 됩니다. 보세창고에서 통관이 되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세창고에서 꺼내올 수가 있죠. 통관이 되면 내륙운송 이거 트러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트러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내륙운송에서 부산에서 우리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까지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는 이 과정의 모든 것을 포워딩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워딩 회사에서는 뭐 선박 회사에서 직접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선박 회사에서 갈 수 있지만 수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만 부산으로 주면 여기서 하역, 상역을 전부 다 대행해주는 이 포워딩 회사인데 이 포워딩 회사에서는 이 전반에 대한 것을 전부 꿰뚫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본과 학생들은 나중에 어떤 포워딩 회사도 입사할 때 이런 내용의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가면 어떤 그 선발에 대해서 많은 그 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적시적소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고용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 포워딩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수입 그 어떤 플로우 차트가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박 이런 선박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세관에서 또는 보세창고에서 그다음에 트러킹하는 내륙운송이라든지 이제 내륙운송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한다면 인랜드 프레이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륙운송이다라는 건 이제 우리 땅에서 땅으로 간다는 얘기죠. 뭐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내륙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간략하게 한 번만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민 수입자와 수출자가 결정이 됐어요. 수출자가 맨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지만 매매 계약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오파 시트가 왔다 갔다 하고 폼 오파, 확정 오파라고 해서 확정 오파가 돼서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어떤 견적에 의해서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커머셜 인보이스가 확정이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든 오퍼시트든 간에 폼 오파든 간에 밸리디티 날짜, 밸리디티 데이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 있나를 꼭 보셔야 돼요.
유효 기간이 지난 그것을 가지고 신용장 개설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수출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 가격으로 해서 나중에 서로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밸리디티 날짜, 밸리디티 데이터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LC를 개설을 합니다. LC 오픈을 하는데 그 LC 오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수입 승인서, 임포트 라이센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포트 라이센스가 없으면 은행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자동 수입 품목인가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돼요. 자동 수입 품목이면 간략하게 서류가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각 기관에서 그 관세청에서 수입 요건에 따른 통합 공고에 따른 그 고시 항목을 보시고 거기에서 가야 됩니다. 내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품목이라는 것은 HS 코드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HS 코드 넘버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다. 어디요? FTA라고 하는 그 챕터에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 FTA에 관련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HS 코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 사료라든지 동물 관련된 것이 있거나 농수산물 관련된 게 있으면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IA를 받아오셔야 되고요. 식품에 관련된 거는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데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시체 있죠? 죽은 사람 시체가 수입이 될까요? 네, 수입이 됩니다. 수입을 해야 되겠. 수입을 해서 어디에다 쓸까요? 네, 그 의과생들 해부하는데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제가 그것을 수입할 수 있을까요? 불가하죠. 그거는 일정된 국한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입할 때 거기도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라든지 그런 거기에 총 도검류 수입이 가능한가요? 물론 일반인들은 불가합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뭐 군대에서 총들을 수입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관계 그 등의 그 시도지사 등의 그 허가를 맡아서 수입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일정한 그 수입 요건에 맞는 그것을 관리하는 그 시도 그 뭐라 그러죠? 관리청에서 IA를 꼭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IA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할 때 그 개설을 의뢰할 때 이렇게 처음 거래하는 은행에는 그 은행에서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이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것을 전부 해보고 거꾸로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왜 받을까요? 부동산 담보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해서 다 불안 해소가 됐어요. 매입은행도 불안 해소됐고 여기도 아직 불안 해소가 덜 됐죠. 여기서 돈을 덜 받았으니까. 그래서 선적 서류하고 이런 기타 서류를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나 돈 없어요. 우리 회사가 어려워요. 나 도산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어디 가서 돈을 받을까요? 못 받죠. 여담입니다만은 여기서 아웃이 되는 회사들이 종종 간혹 있어요. 간혹 있다는 거는 이 회사에서 돈도 없고 이제 우리 회사가 그 사이에 이게 몇 개월 예를 들어서 이거 제조를 한다고 하면 이 제조 기간이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제품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6개월씩 걸릴 수도 있어요. 허가 제품 같으면은 허가까지 맡으려 하려면 뭐 아주 중장비라든지 국방에 관련된 물품이라면 1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배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도 걸릴 수 있죠. 그 사이에 이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서 이 회사가 BL과 환호음 결제를 못하면 뭘 받아놨어요? 부동산 담보 받아놨잖아요. 그죠? 부동산 담보를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은행에서 개설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부동산을 처리를 해요. BL 서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담보나 현금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를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그러면 은행에서 이 BL을 가지고 누가 찾아가겠어요? 이 회사가 없어졌으면 이 회사가 찾아가겠죠. 어디 가서 포딩에서든 맡기든 자기들이 해서 현재 들어온 물건을 찾아다가 여기 은행에서 처리하는 물건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 은행에서 경매나 공매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 형식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는 그 물품들을 유통하는 사람한테다가 외적으로 표시는 나지는 않지만 이 물건이 은행의 물건이 기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품 대금의 만불이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담보를 잡아서 나중에 그 불안 해소를 하기 위한 그래서 담보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거보다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하는 일반적인 수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불안 해소가 아직 안 됐죠. 개설을 하면 LC 발행에 대한 송부를 합니다. 수출국에다가 송부를 하고 그러면 매입은행에서 미국의 매입은행에서 그 LC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신용장 내도 통지를 해주고 신용장 내도 통지가 받은 이 수출국은 아까 여기서 지웠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가정한다면 또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창고에서 만들거나 자체에서 물건을 제조를 하면 되는데 OEM으로 만약에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아까 전 시간에 이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의뢰를 한 회사에서 바로 보험증권 발행을 받아서 또는 의뢰받은 회사가 바로 여기다 납품을 하고 납품한 회사에서 보험증권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선적을 합니다. 선박회사에다가 물건을 여기다 얹으면 바로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끊어주게 되는데 이거는 선박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내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고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환어음을 매입해 주는 거예요. 환어음을. 그러니까 그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어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여겨 보실 것은 일반 어음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발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음을 가진 사람은 그 날짜가 도래할 때 자기 거래 은행에서 또는 발행한 은행에 가서 그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 어음에 대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면 그 지난 남아있는 개월수 날짜만큼의 이자를 공제를 하고 은행에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 어음하고 환어음에 대한 차이를 비교를 했는데
환어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어음도 이 일반 어음처럼 지금 날짜보다 조금 더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내고하기 전에 이 매입은행에서 선공제를 하고 이자를 선공제를 하고 여기에 현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추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컬렉션이라고 얘기해요. 컬렉션에 대한 얘기 지금 2강입니다만 시간상 조금 더 같이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2강을 여기에서 마치고 제 3강에서 컬렉션 추심에 대해서 다시 잠깐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